인플레이션은 그때그때 한 기저 원인이 하나일 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에그플레이션.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 곡물 창고인 미국의 작황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에그플레이션이고, 아이언 인플레이션은 이제 뭐 철광석 값이 이렇게 좀 하나하나의 제품 영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에게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면 히토류 같은 것들, 매스컴에 항상 화두가 되고 있죠. 삼성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히토류는요, 그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광물이에요. 그런데 매장량의 한 97%가 중국에 올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지금 센카쿠 열도 거기 나오는 그 분쟁에 그 전자제품을 가장 많이 만드는 국가가 일본이니까요. 그 중국과 일본의 그런 히토류 관련된 분쟁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상식이니까 같이 좀 알아놓도록 합시다. 그러면 요것과 관련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7번 봅시다. 자, 다음 그래프에서 균형점이 이동하게 된 요인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총 수요하고 총 공급이 있는데 뭐가 늘었죠? 총 수요가 늘었죠? 그쵸? 그럼 수요가 는 것만 찾으면 된다, 이 말이죠. 보면, 자, 정부 지출이 증가했다. 정부 지출은 당연히 총 수요를 늘리겠죠? 아까 나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C 봅시다. 수출이 대폭 증가해요. 수출이 늘었다? 마찬가지로 총 수요가 늡니다. 답은 당연히 AC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공급이 줄어들 때 무슨 예를 들었죠? 아까 오일 쇼크를 얘기했죠? 여기 나와 있는 B하고 D는 오일 쇼크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자, 봅시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이거 오일 쇼크죠. 그죠? 그 다음에 D 봅시다. 임금 수준이 노동 생산성 상승 정도를 초과해서 상승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금이 올랐는데 생산성하고 동일한 비율로 올랐으면 기업 입장에선 비용이 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임금을 많이 드는 대신 여러분들의 생산성이 올라갔으니까. 하지만 생산성보다 뭐 정치적인 요인으로 막 임금이 올라버렸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선 얘는 기름값 오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총 공급을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문제는 그 인플레이션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요인이니까 오늘 완벽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요 정도만 정리되면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 요즘 뭐 미국발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양적 완화 정책, 뭐 재정 절벽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발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혹자는 뭐 미국 정권이 헬기에서 돈을 뿌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국가가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아주 주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정부가 국가 경제를 컨트롤하는 루트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로 컨트롤하냐면요, 재정 정책을 통해서 컨트롤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금융 정책을 통해서 컨트롤해요. 자, 재정 정책은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금, 조세입니다. 자, 조세를 만약에 감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개인별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그 세금이 줄어들었어요. 가끔 여러분 우리나라 정권도 얼마 전에도 경기가 너무 좀 안 좋다 이럴 때 특별 소비세 갑자기 없애버리죠. 그럼 여러분들 비싼 자동차, 뭐 냉장고, 에어컨 값이 싸집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여러분들 소득세율을 만약에 낮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갑이 더 두둑해지겠죠, 현실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지출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지출이 느니까 총수요가 늘게 됩니다. 그쵸? 법인세를 만약에 국가가 인하하게 되면 기업들은 내 이익이 더 많아지니까 투자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럼 기업의 투자가 늘게 되면 총수요는 늡니다. 총수요를 오른쪽으로 당기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돼요. 그럼 이제 반대 현상이 발생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소득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출이 줄어들게 되고 기업도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돼서 컨트롤하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부 아까 지출처럼 정부 자체가 그 정부 지출을 증가하거나 뭐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SOC 사업 같은 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수요는 늘어나게 되고요. 정부가 지출을 줄이게 되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과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국가 경제를 컨트롤합니다. 자, 금융정책에서 이제 나오는 건 뭐냐면 지급 준비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급 준비율은 뭐냐면 은행에서 고객이 예금 인출을 요구했을 때 은행 입장에서 무조건 준비해 두어야 될
그 예금 비율입니다. 그럼 지급 준비율을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입장에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반대로 지급 준비율을 올리게 되면 기업이 돈을 많이 은행 입장에서 돈을 움켜쥐고 있어야 되니까 돈이 덜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총수요가 반대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가는 그 경제를 컨트롤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여기 그래프로 나와 있는 필립스 곡선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 인플레이션이 막 커졌어요. 물가 상승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다 좋은 건, 일단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자, 인플레이션이 많이 되면 누가 짜증이 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막 가속화되고 있으면 여러분 은행에 저금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당연히. 그쵸?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기업은 항상 은행 같은 데서 돈을 꿔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투자에 인색하게 되고 국가 경제 수출 채산성을 낮추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부정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적정 수준 내에서 조율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필립스 곡선은 뭐냐면 자, 물가가 너무 뛸 것 같아서 물가를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요. 과거 여러분 MB 정권 무슨 뭐 MB 물가 지표 거기에 뭐 청바지값 뭐 이런 것도 들어갔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이동통신 요금 낮춘다고 해가지고 3사가 약속해가지고 1,000원씩 낮췄던 거 여러분 예전 뉴스에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물가를 낮추게 되면 이게 무슨 문제가 또 발생되냐면 생뚱맞게 갑자기 실업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필립스가 실제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건데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절원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게 되면 실업률이 늘어난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무자르듯이 콱콱 잘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변수들이 많다는 그 반증이기도 합니다. 필립스 곡선도 가끔 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18번 문제를 봅시다. 이건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오실 필요는 없고요. 실증적으로 좀 파악한 이론이에요. 자, 18번. 이것도 예전 04년도 기출입니다. 네. 제가 04년도에 사트 봤거든요. 네, 그때쯤 얘기입니다. 그때는 사트 문제집이 한 권이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 또래는 그냥 뭐 빨간책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 스터디 진행하면서 사트 문제집들을 다 사봤는데 뭐 한 10권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이 굉장히 여러분들 좀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맞추지 말아야 될 문제를 맞추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갑자기 뭐 문제 풀고 나서 난 3개 틀린 것 같아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이 사트를 잘 모르는 분들은 뭐 그냥 IQ 테스트 뭐 그냥 보면 되겠지.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 실력을 너무나 높이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시면 안 돼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사트를 봤어요. 떨어진 사람들이 더 많겠죠. 당연히 경쟁률이 있으니까요. 자, 문제는 자, 사트 떨어지는 건 좋아요. 그럼 내가 사트를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 다른 기업들도 뭐 계속 인적성을 본단 말이에요. 요즘 안 보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전자랜드 인적성을 봐야 돼요. 나중에 시즌 끝나갈 때. 전자랜드도 여러분 갈 만한 기업이잖아요. 그럼 전자랜드에서 나하고 경쟁하는 친구들은 다 사트 떨어졌던 애들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거기서 똑같이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업 시즌의 스타트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인턴이지만 스타트가 사트이기 때문에 사트에서부터 여러분들 계속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적성 기회를 잡았을 때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여러분들 인턴 사트에 올인을 하셔야겠지만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좋아요. 이거 끝난다고 해서 인적성하고 멀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구직활동함에 있어서. 자, 여기 보면 필립스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린 말이죠. 1번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반비례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 이게 정의고 2번이 여러분 이제 틀린 말이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여러분 이거를 아주 물가 상승률이 길게 보면 사실 직선이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깊게 미식경제단으로 들어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립스 곡선하고 좀 같이 짝이 돼서 많이 출제되는 게 로렌츠 곡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지니계수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불평등한지 그걸 가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상적인 포지션이라면
이제 소득 금액의 비율과 소득 인원의 누적 비율이 동일하겠죠. 비율이 일정하겠죠. 근데 그런 사회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부의 쏠림 현상이 발생되고 그 쏠림 현상이 발생되면 발생될수록 저 직선이 아니라 처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노란색 면적이 여러분 불평등 면적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 보면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19번을 봅시다. 자, 자료 가는 로렌츠 곡선을 나타낸 그림이다. 나는 진위계수를 구하는 공식이다. 자, 진위계수는 뭐예요? A 플러스 B의 면적. 다시 말해 여기 나와 있는 이 불평등 면적과 비면적, 아래땅 면적을 합친 면적을 분모에다 넣고 분자의 불평등 면적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보기를 보게 되면 모든 구성원의 소득이 동일하면 로렌츠 곡선은 직각을 이룬다? 아니죠. 대각선을 이루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진위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당연히 맞는 얘기고 틀린 거죠. 3번 진위계수는 숫자가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는 얘기죠. 그쵸? 저 불평등 면적이 커지니까요.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진위계수는 1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아니죠? 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좀 반드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은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기업이죠. 그래서 교육과 관련되는 문제, 그 다음에 환율과 관련되는 문제가 해마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절대 우위, 비교 우위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실제로 절대 우위는 이제 아까 제가 고전학파에서 나왔던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이론이고, 비교 우위도 마찬가지로 고전학파에 있던 리카도가 주창했던 이론입니다.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한국하고 중국이 있는데 한국은 텔레비전 한 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노동력이 3명이고 컴퓨터가 3명이고 텔레비전이 5명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은 그 반대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의 생산성이 높아요? 한국은 컴퓨터에 집중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중국은 텔레비전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자국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에 주력하고 나중에 그걸 트레이딩하게 되면 전체적인 베네핏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여러분 교육을 하는 절대적인 이유니까 이건 절대 우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럴 때도 있겠죠? 여기 지금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어떻습니까? 노동 생산성이 다 미국이 우위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교육을 하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 그 개념이 여기 나와 있는 비교 우위입니다. 자, 미국을 보면 컴퓨터하고 텔레비전을 보면 어때요? 쟤네 둘의 차이가 2배 차이 나죠. 그쵸?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3대 5니까 차이가 그보다 덜하죠.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은 어디에 집중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가장 상대적으로 월등한 텔레비전에 집중을 해야 되고 한국은 컴퓨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하면 전체적인 베네핏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여러분 비교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위하고 비교 우위. 절대 우위만 만약에 맞는 이론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신흥 국가들은 절대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아무리 걔네들이 농산품을 만들어도 미국 같은 국가의 생산성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아프리카 이득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농산품이 유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사회는 비교 우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비교 우위가 현실 세계에서 발현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이것도 좀 정리를 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 부존 자원의 차이가 있겠죠. 2번째는 기술의 차이, 당연한 부분이고 3번째는 특화와 학습의 효과. 그러니까 분업을 해가지고 계속 내가 생산하는 분야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과 관련된 노동 생산성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교육이 벌어질 수 있고 비교 우위가 생겨나게 된다. 이 정도까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문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 봤던 상반기 때도 또 나왔습니다. 당연히 나오겠죠. 환율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환율을 좀 우선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다 아마 아시겠지만 그때그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결국 환율도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쵸? 그러면 외환시장에서 외화의 수요는 누구고 공급은 누구냐 이거부터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 이게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우선 외화의 공급자는 누굴까요? 외화의 공급. 얘는 당연히 수출업자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엄청난 달러를 벌어오죠. 그러면은 외환시장이 이제 원화로 바꿔야 되니까 달러를 준단 말이에요.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화를 공급하는 세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외화의 수요는 어딜까요?
이건 당연히 수입업자죠. 뭐 CJ 같은 기업들, 내수 기업들, 그쵸? 이런 기업들은 외화를, 원재료를 구매를 해와야 되기 때문에 외화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달러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그 환율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 올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 환율이 올랐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우리 원화의 가치가 절하된 겁니다. 그쵸? 원화의 절하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달러당 예를 들어 1,200원이었어요. 환율이. 그런데 이번에 환율이 떠서 달러당 1,500원이 됐습니다. 그럼 누가 행복할까요? 삼성전자가 행복하겠죠. 옛날에는 1달러를 벌어오면 1,200원을 버는 거였는데 이번엔 1,500원을 벌게 되잖아요. 그쵸? 반면 수입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밀가루를 만들려고 저기 해외에서 밀가루 수입해 오는데 옛날에는 1달러어치 수입해 오려면 1,200원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 1달러어치 수입해 오려면 1,500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업자는 울상이 되겠죠? 반대가 되겠죠. 이게 만약에 자 1,500원에서 1,200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 수출업자들은 수출 채산성이 낮아질 테고, 그쵸? 그 다음에 수입하는 사람들은 원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니까 행복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죠. 그러면 요즘 만약에 지금 환율 문제가 이번에 나온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 환율 관련돼서 제일 큰 이슈가 뭐예요? 엔저란 말이에요. 그쵸? 엔저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엔저라는 건 어떤 거죠?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가장 행복한 애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라면 일본 수출 기업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20년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베노믹스가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원화 대비로 봤을 때 한 20% 정도 지금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이 피해 직격탄을 맞고 계신 분들은 누굴까요? 우선 일본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중국 그 기업들이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한테 일본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로 좀 안타까운 게 지금 뭐 파프리카 뭐 하시는 분들 그런 것도 다 하회 농가들 꽃 같은 거 다 일본에 수출하거든요. 많이. 근데 거기 지금 경쟁력이 치명타가 되는 거죠. 20%가 빠졌으니까 옛날에 100원 하던 게 지금 120원 되니까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힘든 건 뭐냐면 이제 국내 우리 기업들이죠. 우리나라는요. 일본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한 1등서부터 주력 상품 중에 한 10개 품목 중에 8개가 중복이 돼요. 겹칩니다. 그러면 자 엔저 때문에 가장 혜택을 보는 건 도요다겠죠. 예를 들어. 그쵸? 그럼 도요다가 미국 시장에서 한국 현대자동차와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1만 벌었으면 됐는데 이제는 $1 아니에요. 한 80센트만 받아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을 다운시켜요. 지금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차 입장에서는 데미지가 크죠. 여러분들이 입사해야 되는 삼성은 어떨까요? 삼성도 물론 피해가 좀 있겠죠.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소니나 뭐 마츠시다 이런 데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동일한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서 아셨으면 좋은 건 삼성 특히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원재료 구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오히려 이득을 보겠죠. 그쵸? 싸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반사 효과도 같이 있다. 근데 현차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서플라이 체인이 없거든요. 국내에서 많이 자금을 조달받고 있습니다. 피해가 더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좀 식견들을 같이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봅시다. 자, 다음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환율이 급등한 원인으로 오른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자, 여기를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외화의 수요가 늘었죠. 그쵸? 그 다음에 공급은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수요가 늘었다. 이거 못하네요. 수요입니다. 자, 외화의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가하고 여러분 다를 봅시다. 국산품 애용 운동에 따라 외제품 수입이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다를 보면 경제가 과열되어 외제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 상황이 불안해지자 외국인 투자가 감소했다. 그쵸? 이게 여러분 답이 되는 거죠. 다 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외환 시장에서 누가 그 수출업자, 수입업자의 개념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출이 많다는 거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거 또 투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달러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컨셉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대부분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환율 관련돼서 좀 아까 제가 거시경제 지표들을 한번 정리를 내려볼게요.
자, 환율이 떴어요. 자, 고환율입니다. 예전에 저 MB 정권 때 다 고환율이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겠죠? 반대로 수입은 줄어들 거예요. 그쵸? 그럼 수출과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총수요, 총공급 기억합시다. 수출이 늘고 총공급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외환, 수요와 공급에서 총수요가 늘게 되고 총공급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똑같이 이 그래프죠? 환율이 물가가 상승하게 돼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고 우리나라가 가공무역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으니까 환율을 높이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 거시경제는 그렇게 심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자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오를 수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환율이 우리나라하고 경쟁하고 있는 중국이나 대만 기업들 국가들 대비 환율이 우리나라만 막 뛰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환율이 뜨면 수출도 늘겠지만 수입 관련돼서 우리나라 수입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임직원들의 임금이 올라가요. 기업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수출 채산성이 낮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싸움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겠죠? 그럼 나중에는 수출이 다시 또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발현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문제는 이렇게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좀 물어볼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의 주가는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환율이 오르면. 자, 환율이 오르면 삼성전자는 행복하고 현대자동차도 행복하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주가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생각하면 주가는 올라야겠죠. 근데 실전에서는 환율이 막 뛰면 주가는 바로 빠집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환율이 쭉 오르게 되면 금방 지금 내가 과거에 좀 투자하면서 손실을 봤어도 이번에 털고 나가면 환율 때문에 그게 다 그냥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극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빠지게 돼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도망갑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진 않아요. 그럼 제가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금리하고 환율의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금리가 오르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오른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또 중요한 개념 말씀드릴게요. 사태도 출제가 됐었고. 자, 우리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다른 말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골드만삭스 같은 기업은 돈 벌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 지금 일본은 제로금리입니다. 예전부터 제로금리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거대 해외 자본이라면 어떡할까요? 일본 가서 돈을 꾸겠죠. 금리가 거의 제로니까. 근데 이걸 꾼 다음에 그냥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국가한테 적금 상품만 들어도 이유를 먹을 수 있잖아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하고 일본에서 벌어지는 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만연화되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일반인들, 기업만이라 이런 분들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흔한 성이 와타나베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줌마들이 막 투자한다 해서 와타나베 붕이란 말이 경영학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자, 캐리 트레이드가 굉장히 많은데 자, 우리나라의 금리가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럼 걔네들이 우리나라 적금 상품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화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오르게 되죠. 그럼 환율은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자,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봅시다. 반대로 이번에 금리가 만약에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환율은 아까랑 반대 케이스가 돼야겠죠.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죠. 생각해 보세요. 자, 금리가 막 낮아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은 우리나라 일반 투자자들이 은행 상품에 투자를 할까요? 안 하겠죠. 어디다 투자를 해요? 주로 많이 하는 데가 주식시장에 자금들이 몰립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이 들썩들썩 거리니까 다시 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건 아까 캐리 트레이드가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현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시경제 지표들은 절대 심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올랐으니까 뭐는 꼭 떨어진다 이런 거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아우르고 있는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서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시경제 지표 리딩할 수 있는 식견도 경영경제 파트를 공부하면서 같이 좀 키워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경제 경영 관련돼서 운영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제 마케팅이나 뭐 이쪽 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얘기들을 제가 좀 첨언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엘빈 토플러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제3의 물결의 저자고 프로슈머라는 말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유기적으로 연동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 스캔 미팅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거 많이들 하세요. 저 대학교 때 뭐 다양한 홍보 활동들
그 다음에 뭐 온라인 바이럴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창조적인 소비자, 프로슈머, 에듀슈머, 뭐 광고에도 참여를 하고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주도적인, 조금 더 역동적인 소비자의 영역으로 바뀌고 있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근데 저는 또 요즘 소비자단 기업에서 또 화두가 되는 게 블랙 컨슈머예요. 그러니까 악성 소비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실제로 뭐 터지지도 않은 휴대폰을 터졌다고 이야기하고 악의적으로 기업한테 돈 달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기업들은 이런 블랙 컨슈머들을 막기 위한 대비책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좀 트렌드들도 같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건 뭐 마케팅이 아니라 경영 전반인데요. 우리가 승자의 저주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피로스의 승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긴 했는데, 피로스 전쟁에서 본인이 승리를 했지만, 로마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자기 병사들의 70%를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뿐인 영광. 이 기업에서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M&A 시장에서 이 M&A를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서 과도하게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M&A가 완료된 후에 이제 후폭풍을 맞게 되고, 그게 우리가 흔히 경영에서 이야기하는 승자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금호 아시아나가 절대적으로 좀, 금호가 여러분 무너졌던 진짜 큰 계기가 여러분 진짜 대우건설 인수예요. 예. 그 다음에 결국 대한통운은 인수했다가 지금 이제 CJ 넘어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저기 유진그룹의 하이마트도 마찬가지죠. 결국 지금 하이마트는 감내를 못해서 다시 지금 롯데한테 매각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M&A를 통해서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경영학 용어들도 같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케팅에서 이게 좀 비교 분석되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면, 파레토의 법칙하고 그다음 롱테일 이펙트, 요거는 여러분 아주 다른 부분이니까 여러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은 뭐냐면, 이건 여러분 뭐 마케팅에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사회과학에서도 다 얘기를 하는데, 전체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갖는다는 거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한다면 당연히 VIP 마케팅이 화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백화점은 전체 고객의 5%가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VIP 마케팅 관련되는 부분이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롱테일은 뭐냐면, 대표적인 사례가 저가 화장품 관련된 이런 건데, 다시 말해 머리가 있어요. 머리에서 팔리는 제품들도 있지만 꼬리를 길게 가져가서 다양한 제품들을 통해서 결과적인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VIP에 집중하는 거고 이거는 좀 분산시키는 다른 개념의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출구 전략인데, 출구 전략은 여러분 사실 이게 군대 용어예요. 그러니까 특공대를 만약에 적의 진지에 파견을 했어요. 그럼 얘네들을 불려들여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출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조세정책이나 금융정책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컨트롤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하죠. 오바마 정권에서는 과거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프로펠러에서 막 돈을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언젠가 빨리빨리 걷어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출구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꼭 무슨 양적 완화, 뭐 긴축 이게 아니라 했던 정책을 다시 원위치시키기 위한 전략, 이거를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경제 5호 단체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삼성에 입사를 하셔야 되고, 삼성은 우리나라의 전국 경쟁연합회,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거기에 수장이고 이런 단체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분석 툴에 대해서 좀 추가로 제가 강의를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툴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트도 사트지만 요즘 PT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고, BCG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툴이니까 BCG하고 제가 PLC 정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BCG는요, BCG는 여러분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만든 내가 담당하는 제품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평가하는 단순한 툴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뭐냐면 내가 담당하는 제품의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에요. 그래서 나의 점유율이 높으면 왼쪽이고요, 낮으면 오른쪽입니다. 세로축은 내가 담당하는 제품의 미래 성장 가능성, 다시 말해 뜨는 제품이냐 지는 제품이냐예요. 그래서 뜨는 제품 위쪽이고요, 지는 제품은 아래쪽입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에어리어는 어디예요? 나의 점유율도 높고 내가 담당하는 제품이 뜨는 제품이면 제일 행복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스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애플의 타블렛 PC 정도?
아직도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점유율이 제일 높죠. 그쵸? 전자가 지금 많이 쫓아왔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나의 점유율은 높은데 내가 담당하는 제품의 성장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나라 산업 중에 한 조선업 정도? 그러니까 배라는 수요가 뭐 스마트폰처럼 폭발할 일은 없겠죠, 수요가. 그쵸? 근데 여긴요, 기업 입장에서는요, 여기는 돈 된다 싶으니까 팔로우들이 엄청나게 쫓아옵니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삼성 입장에서는 마케팅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R&D에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높진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돈이 돼요. 왜냐? 배라는 수요는 폭발하지 않겠죠? 그러면 팔로우들은 많이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기존에 투자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돈이 된다고 해서 캐시카우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 자, 대부분의 산업군은 사실 여러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2차전지라든가, 환경 플랜트, 한류, 뭐 이런 것들, 신흥산업.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의 아직 점유율은 낮지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 필드입니다. 여기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 또는 와일드캣이라고 얘기해요. 젊은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데 취업 도전하는 것도 좋겠죠? 다시 말해, 신흥산업이죠. 자, 여기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이런 산업군에는 입사하시면 안 돼요. 여긴 개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점유율도 낮고 나의 성장 가능성도 떨어지는 필드가 되겠죠. 그쵸? 뭐 거기 가실 분들한테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우리나라 뭐 시멘트 업계 뭐 이런 데도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수건설 경기는 아마 안 살아날 거예요. 통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건설사를 받드는 힘은 그런 해외 플랜트 현장에 우리나라 시멘트 업계들이 물품을 수출할 일은 별로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데는 여러분들 입사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BCG 매트릭스는요. 순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산업군은요. 이 와일드캣에서 라이징을 해가지고요. 내가 만약 점유율을 이 상태에서 그냥 시장이 꺼질 때가 있어요. 그럼 덕으로 빠지는 거고, 만약 나의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면 스타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스타는 영원히 잘 팔려요? 뭐 스마트폰 영원히 잘 팔릴까요? 언젠가 빠지겠죠? 그러면 캐시카우를 거쳐서 다시 독으로 빠지는 이런 순환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계 건물을 담당하게 되면 이걸 동태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봤는데, 이 제품은 와일드캣에 있는데 조금씩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그 다음에 얘는 캐시카우에서 조금씩 독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기업은 여기 들어가는 투자를 자르고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빨리 스타로 밀어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기초적인 BCG 매트릭스는 여러분 나중에 PT 쓰실 때도 활용도가 높고, 제가 문제도 하나 기출이 있길래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문제 22번 봅시다. 자, 다음 글을 읽고 어느 시장에 해당되는지 고르시오. 이건 여러분 삼성이 지금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바이오 제네릭 의약품 시장이에요. 그쵸? 신흥산업이죠. 그러니까 신흥산업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답은 퀘스천 마크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당연히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PLC 사이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도는 꼭 아셔야 되니까. 시장에 제품이 나오게 되면 얘가 시장에 나오자마자 바로 막 팔리는 제품은 없어요. 다 과정들을 겪습니다. 어떤 과정들을 겪냐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겪어요. 그쵸?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국내 시장에서 만약에 스마트폰의 위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요? 이제는 국내에서는 거의 뭐 성숙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죠. 그쵸? 하지만 해외 시장으로 보면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 있을 터이고, 그 다음에 피처폰은 당연히 쇠퇴기에 빠져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 제품 순환주기 PLC 사이클은 제품마다 틀리겠죠. 그쵸? 어떤 제품들은 이런 사이클이 굉장히 짧을까요? 뭐 예를 들어 뭐 컨텐츠, 패션 뭐 이런 것들은 짧겠죠. 하지만 무슨 건설 장비 뭐 이런 것들은 좀 길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는 뭐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한번 나온 다음에 쇠퇴기를 겪지 않고 계속 팔리는 것들. 그쵸? 뭐 새우깡, 뭐 맛동산, 뭐 바나나 맛 우유 뭐 이런 것들이죠. 대단한 아이템들이에요. 그런 아이템들이 있기까지 기업은 굉장히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기업의 존재 이유를 이윤 창출, 그 전에 제가 생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입사하게 되면 왜 야근을 해야 되냐? 기업은 이런 제품들이 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바로 신제품을 계속 양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존할 수가 있겠죠. 그쵸? 안 그러면 같이 쇠퇴해서 기업은 사라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경영경제 관련돼서 강의를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트를 보실 때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영역은
상황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적성 관련돼서 문제를 풀게 되실 거예요. 인성, 그죠? 근데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황 판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학생들을 보면 가끔가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평가를 할 때 갑자기 삼성 메뉴로 강림해서 시험을 봅니다. 가면을 쓰죠. 나는 뭐 영업사원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뭐든지 팔 수 있는 영업사원.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평가에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본인의 모습으로 안 풀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보니까 뭐 평소 책은 많이 읽는다? 나는 뭐든지 파는 활동적인 영업사원인데 책은 조금 덜 읽지. 아니오로 체크해요. 그 다음에 좀 그 문제 푸다가 다른 문제가 또 나와요. 평소 과학서적은 즐겨 읽으세요? 그치, 잠깐, 나 반도체 팔아야 되는데? 그치, 과학서적은 좀 읽지. 자, 그럼 이게 뭐냐면 롱앤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비슷한 문제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푸신 분들은 아실 텐데, 본인이 가면을 쓰고 시험을 보게 되면 거짓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군대 갔다 온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군대 갈 때 그 MMPI 관련된 뭐 시험 보시거든요. 그거 볼 때, 내가 군대를 면제로 빠져야지. 해가지고, 나는 또라이야. 해가지고, 나 누굴 보고 막 죽이고 싶고, 다 이상해. 막 체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면제 떠요? 안 뜨죠? 재검이 떠요? 그거 또 봐야 돼요. 그쵸? 왜냐? 여러분들 진짜 또라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인성평가를 볼 때 과도하게 나를 삼성맨,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멋진 신입사원, 멋진 조직 친화력이 있는 친구, 그런 친구로 모델링을 만든 다음 시험을 보면 이게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몇몇 친구들은 이게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상한 모습들이 발현되고 결국 시험에서 페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 인성평가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유념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짧게 진행된 강의인데 여러분들 경영경제 관련돼서 좀 식견들을 키우시고 이어지는 스터디 과정들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제가 과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리 추리 파트 좀 남아있는 부분들 제가 과제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꾸준하게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얻어가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삼성맨으로 성장하는데 이 스터디가 단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